반갑습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길에 좀 경영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얻으시고 특별히 이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경영자 계속해서 인풋이 없으면 이렇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자들에게 회사를 가인지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인재를 준비해서 그 인재들이 지식으로 성과내게 합시다. 그래서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이죠. 내년도에 이게 한자가 앞으로 갔네요. 그래서 12월 7일 아침입니다. 김경민의 경영벙커. 오늘 주제는 2022년 경영전략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좀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다시 보기는 가인즈 캠퍼스에서 아마 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계속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케팅 관점인데요. 마케팅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은 지속성과 통합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고객 이거 해달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해달라. 저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죠. 뭐든지 이렇게 다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도 전문성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객 차별화와 콘텐츠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케팅 관점에서 작은 기업들이 공룡들과 상세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우 전략이 아니라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누가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고슴도치, 나를 세우는 거, 내 침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격언인데 그 책 중에 매니징 포 해피니스, 매니지먼트 3.0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보십시오. 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가치 있는 기존의 것을 보호할 때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급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고객에게 행복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해자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해자를 손해보게 한다든지, 천원 자원을 고갈시켜서 주주가치를 좋게 한다든지, 직원들을 고생시켜서 고객을 이런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뭡니까?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고객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인류 모두를 풍성하게 해주는 방식의 도전이잖아요. 이게 앙트레프레너십이고 비즈니스와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 아닙니까? 남들이 하던 거, 그 다음에 기존의 방식인데 뭔가 정보의 비대칭, 남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알려주지 않고 나 혼자만 어떻게 해서 뭔가 된다. 이건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3.0에서는 가치 있는 기존의 것을 보호할 때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요. 경영자가 값어치 있는 어떤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경영자가 진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진정성이 있을 때, 고객에 대한 진정성, 어떤 상품에 대한 진정성, 상품을 만들어 놓는 어떤 재료나 기술에 대한 진정성, 이게 있을 때 직원들도 공감이 되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어낸 기준은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위대한 기업은 조직의 프로세스를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뽑아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툴을 만들어낸다. 이 모스 켄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저술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즈니스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해가지고 막 이렇게 효율적임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즈니스와 사회 이 자체를 공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마 디자인 띵킹 아마 아실 거예요. 비즈니스 혁신 도구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라고 불리우는 아이데어가 공개한 방법론이죠. 뭡니까? 5단계예요. 디자인 띵킹 5단계입니다. 1번 공감하는 겁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걸 불편해하지? 왜 해결을 못하지? 이런 겁니다. 종이컵은 언제까지나 종이컵일까? 빨대는 언제까지나 빨대일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 단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가 테스트를 반복해서 MVP를 반복하는 겁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반복해서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가장 탁월한 회사로 불리우는 아이데오의 어떤 제품 혁신 전략의 기본 프로세스고 그네들이 오픈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죠.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공감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그 공감 속에서 보청기가 왜 비쌀까? 이런 거 만들어 보자. 안경은 왜 온라인에서 안 팔릴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옷은 왜 자꾸 그럴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 이 공감, 인간적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자체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비즈니스의 혁신의 기회가 나오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래야 컨시스턴트가 가능해지잖아요. 지속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공감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은 트렌드가 바뀌고 뭐 저쪽이 생산성이 좋다. 이 제품이 잘 팔린다. 그쪽이 좋다. 자꾸 옮겨져 가면 직원들이 일단 공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는 이 방향이야 라는 진정성이 안 생기면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은 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저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이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 차별화 그리고 콘텐츠의 집중인데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성입니다. 지속성과 통합성입니다. 고객에게 하는 말, 직원에게 하는 말, 주주에게 하는 말, 경영자들에게 하는 말 똑같아야 돼요. 그게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관점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른바 STM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숏텀 매니지먼트의 시대가 됐어요. 이 롱텀 매니지먼트의 시대가 아닙니다. think long 하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 자체는 숏텀으로 검증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 OKR, 엔드-투-엔드 조직화, 자기 완결형 조직화예요. MVP,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의 제품을 출시하고 반응을 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 벤처, 뭐 이렇게 기능으로 나눠서 부서장들 자꾸 세우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봐,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해봐. 자기 완결형 조직, 엔드-투-엔드 조직의 발전된 형태가 사내 벤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오픈 콜라보예요. 우리는 정규직 직원들로만 확 채워서 열심히 할 거 아닙니다. 외주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외주라는 표현이 아웃소싱 이런 표현이 다분히 마케팅적으로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오픈 콜라보라고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비슷하게 잘하는 같이 할 때가 있다. 자꾸 협력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조직 내에 두기 어렵습니다. 책 중에 그 네이키드 에자일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인지 북클럽에서도 선정한 책입니다. 선정한 책인데 후반부에 목표 관리와 관련돼서요. 후반부에 238페이지에 있어요. MBO보다는 OKR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공감이 돼서 사실 OKR 파워가 있어요. OKR 파워 저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이키드 성과관리 구조인데 에자일 성과관리인데 자, 첫 번째 이 책에 인용할게요. 설정되는 성과 지표가 조직과 구성원 개인의 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해주는 겁니다. MBO는 뿌려주고 평가하니까 개인의 어떤 이상치 아이디어란 것과 연결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KR 방법은 일을 하는 목적과 직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포부를 먼저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성과에 대한 방향성을 내재화하고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OKR이 가진 기존의 전통적인 KPI 기반의 MBO와 다른 거예요. OKR 기반의 MBO죠. 두 번째, 목표 수준은 달성 불가능한 최대한의 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테슬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대표적으로 에자일 성과주의를 도입한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보다 혁신성이 높은 이유는 달성하기 어려운 꿈을 목표로 삼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엄격한 경쟁과 이를 통한 보상 차별화를 강화하는 KPI 기반의 체제에서는 순수한 포부를 목표로 삼기 어렵죠. 경쟁과 보상이 직결된 KPI에서는 목표의 미덕은 달성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목표부터 바꿔라 도봉산 호랑이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같은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 숏텀 매니지먼트 시대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평가를 기준으로 설정해 버리면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생산성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전자회사 다양한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생산성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생산성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이 팀들이 요즘 에자일하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요. 세 번째, 조직의 상위 목표 연계와 목표 적정성 검증은 투명한 시장의 논리로 해결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OKR을 하면 가인제에서도 늘 이야기하죠. OKR 스타트할 때 OKR 챌린지 워크업 하시라고. 그게 뭔 말입니까? 각 부서나 리더나 각 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서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단 지성이 발현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해주세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우선순위입니다. 그거 같이 합시다.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성과 관리를 표방하는 조직은 조직과 개인의 모든 목표와 핵심 결과를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완전하게 개방하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온 오프라인 상에서 항상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OKR은 기존 KPI 기반의 MBO보다 점검 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1년 계획 방향 잡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V 모델에서도 아마 이 영상 밑에 다른 영상의 링크가 나가고 아마 메모장에도 올라갑니다만 저희가 이번 주에 2022년 경영계획 수립 템플릿을 무료로 그냥 오픈했습니다. 사실 컨설팅 회사로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사실 저희가 다 못해드리기 때문에 오픈을 해드렸어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질적 목표, 양적 목표, 계기판 그리고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프로젝트가 OKR이에요. 내년도의 계획을 예측 어렵습니다. 지금 못합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미크론인지 오미자인지 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OKR 적용 기업들은 목표와 핵심 결과를 시장 및 업무 환경과 맥락에 맞춰서 유연하게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진행하는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KPI 기반의 OKR로 넘어가지 말고 조직 관점에서는 숏텀 매니지먼트의 시대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역시 그럼 OKR은 무조건 3개월 동안 목표 하나, 핵심 결과 3개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되냐? 아니에요. 이거 자체도 변화해 가는 겁니다. 이거 자체도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리더들과 숏텀 매니지먼트 컨셉을 좀 나누시고 애자일에 대한 생각도 나누시고 이 영상도 함께 같이 봐보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 경영 목표 삼을 때 팁은 뭐냐면요. 조직 관점에서는 숏텀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직 구성 오늘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경영 벙커 시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엔드 투 엔드 조직화 충분히 조금 쓰셔야 됩니다. 부서의 경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책임져야 될 게 너무 강하다면 좀 어려움은 있을 거지만 그래도 엔드 투 엔드 조직이요. 자기 완결형 조직을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 중심적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기능을 나누는 것은 생산성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만 이것의 부작용이 고객이 원하는 거 대응이 안 되잖아요. 느리잖아요. 여러분 기억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조직에서 엔드 투 엔드 조직화하는 거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 관점입니다. 지금은 M세대와 Z세대 그리고 루키와 베테랑의 조화가 필요한 시즌입니다. 억울하기는 합니다. 억울하긴 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고진감래, 선공후사, 결초보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리더십들은 지금 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이비부머 세대들, 68년 개띠 이 세대들이 안 사라져요. 유재석은 앞으로도 한 10년 더 할 것 같아요. 강호동도 한 10년 더 할 것 같고 신동엽도 한 10년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이 많다 그랬는데 바이든은 더 많아요. 게다가 트럼프는 또 나온다 그러죠. 이 리더십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계속 사회의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나이대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젊은 세대가 등장할 것 같지만 그거는 구호인 거고요.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계속해서 합니다. 50대 60대 되면 물러났지만 안 물러납니다. 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트렌드는 어디를 따라가냐? MZ세대들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고 그들의 가능성들을 많이 불러일으켜준 조직이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네이버의 경영자가 30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의 경영자가 또 30대, 40대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KT나 전통적인 금융권들 다 이기고 있잖아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키들로만 가득 채워도 안 돼요. 베테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전체적인 리더십들을 어느 조직이 먼저 M세대, Z세대로, G세대로 넘어가느냐. Z라고 하면 MZ세대가 아닌데 아무튼 MZ세대로, M세대와 Z세대 좀 다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에 나온 또 G세대 좀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책입니다. 삶으로서의 이 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경영 필독서로 선정은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십시오. 조던 피터슨 아마 먼저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조던 피터슨 인생 성공을 위한 12가지 인생 법칙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그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그대로 충분해. 네 자체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바 인기 영합주의로
당신 그대로 괜찮아요. 당신 그대로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요. 이처럼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상담에서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죠. 뭐 조던 피터슨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인생에서 그 다음 단계로 도전하고 인생이 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그 스스로를 상위 단계의 의미로 노력하는 거 막지 말아라. 당신이 인생의 선배랍시고 또는 인생의 이른바 멘토랍시고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상위의 가치체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당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회사 내에서의 대화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의미 대화가 일어나냐는 거죠. 이 책의 서술입니다. 165페이지예요. 관리자가 직원들도 나처럼 하나의 시간 속에 하나의 삶을 사는 한 명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순간 즉시 인사고과를 내다버리게 될 것이다. 인사고과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나면 직원의 일부분만을 그 다른 부분과 떼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의사결정 A, 협조능력 B, 추진력 C. 이거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홀 라이프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돼서 A, B, C 평가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 유거부가 평가 리서치 회사입니다. 영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평가를 무의미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평가했다. 갤럽에서 미국의 직장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수많은 관리자가 직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인사고과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87%나 우리 회사의 인사고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평가 중심의 대화는 실존적 해답보다는 직업적 의문만 남게 된다. 여러분도 아마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는 그런 대화가 존재의 근본적인 실존적 위치에서 시작하지도 않고 잠재력의 실현에 관한 실존적 시각에서 끝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꾸 뭐 실존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만 진실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진실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블러핑 하는 거예요. 평가자는 이 평가의 정당성을 직원에게 블러핑하고 개인은 자기의 어떤 그 상품성을 블러핑하는 거예요. 실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면 일이 실존적이고 친밀한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용하는 시간은 여느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대화는 승진에 필요한 직업적 발전을 평가하려는 커리어에 관한 대화에서는 안 된다. 이 대화는, 즉 인사고과 대화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두 개인 사이의 대화여야 한다. 시작점은 착취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가운데 해야 한다. 평가는 직원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또 일에서 의미 있는 삶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런 유형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직업적 거리라는 개념이나 시간을 쪼갤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모든 직원은 자신의 삶 전체를 관리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관리자가 나의 삶 전체, 나의 행복에 대해서 실제로 공동의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상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한국 기업의 생산성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는 실리콘밸리들이 취하는 방식이 뭡니까? 인사고과를 없애고 지나친 평가주의의 KPI 기반의 MBO를 없애고 상대평가 없애고 절대평가로 바꾸고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등급도 아예 없애버립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관리자와 개인의 의미 있는 대화가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 있는 대화는 평가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죠. 홀 라이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1, 2, 3, 4, A, B, C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았습니다.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제에서는 사실은 뭐 OKR 진행하면서 골든 미팅 하시라고 안내해드리죠. 뭐 아침 이 경연 벙커에서도 골든 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유튜브 가인즈 TV에서도요 골든 미팅 가인즈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려드린 몇 개의 영상이 있어요. 똑같이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핵심 취지가 뭐냐? 리더십 관점에서 M세대, Z세대, 베테랑과 루키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내가 평가 잘해줄게, 열심히 해, 만나서 평가 한번 이야기해 볼 거야, 이거 인사고과에 들어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관리는 할 수 있어요. 테일러리즘 방식으로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으나 창조적인 고부가 가치 회사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직원이 벌써 50명 가까이 됩니다만 창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가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안 씁니다. 단어 자체도 안 씁니다. 뭐 그냥 미팅, 만남, 뭐 미팅 신청. 저는 경영자로서 제 일정을 직원들에게 모두 다 스케줄 자체를 다 오픈합니다. 다 오픈하고 그 사이사이 시간에 언제든지 직원들이 저희 동역자들이 원하면 그 시간에 미팅을 잡을 수 있도록, 미팅을 잡으면 저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무조건 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제도 그가 선정하도록 합니다. 물론 반대로 제가 미팅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삶으로서의 일, 네이키드 에자일, 그리고 OKR 파워, 제가 잠깐 이거는 뭐 언급은 안 했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3.0 에자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글쎄요, 뭐 김경민의 경영 벙커, 오늘 아침에는 내년도의 경영 컨셉과 관련돼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이터와 콘텐츠, 그리고 STM으로 전환하는 거, 그리고 MZ 세대로의 전환하는 거, 이 컨셉을 보시고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내년도 경영,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계속 이 양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잡아보시고, 우리 회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고객 데이터나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경제 엔진으로서의 지표가 무엇인지 보시고, 그 아래에는 사실은 OKR입니다. 사실은 어떤 단위에서 어떤 OKR로 내년도의 O와 내년 연말까지 달성할 KR을 좀 과감하게 설정해 보시고, 이거 설정할 때 평가 느낌 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2년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세 가지 키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